자, 우리가 어제는 기온 역전 현상을 했는데, 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이해를 하면 좋고요.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여기 있는 거 포인트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기온 역전 현상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원래 대기는 기온이 떨어지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걸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핵심 포인트는 대기는 원래 불안정한데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대기가 안정하게 바뀐다. 공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잘 일어나는 장소는 분지 지형, 침식 분지 지역에서 잘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일교차가 큰 날,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하고 그 온도 차이가 클수록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니까 일교차가 큰 날, 그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전체적으로 바람이 세게 불면 공기가 뒤섞이니까 이걸 종합하면 날씨가 맑은 봄, 가을에. 자, 요즘이 이제 늦봄이 해당하는데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에는 16도, 17도, 낮에는 27도, 그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몸이라고 하는 게 약간, 힘들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안개가 짙게 끼고요. 냉해, 차가운 공기 때문에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침식 분지에 도시가 있을 경우 대기 오염이 심해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열섬 현상 이야기할게요. 열섬은 글자 그대로 열이 섬 형태로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섬이라는 게 뭐냐면, 자, 바다,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에 이렇게 섬이 있는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높은 거잖아. 그래서 지표면을 봤더니 특정 지역에 이렇게 열이 섬 형태로 모여 있더라. 열섬 현상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구상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에너지라고 해봤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거의 전부인데 여기는 왜 열이 많을까? 자연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는 결국 열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은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난방열, 냉방열, 자동차 다니면서 또는 공장 공장 굴러가면서 전기 쓰는 게 결국 다 열로 바뀌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대도시 지역이면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 빽빽하게 있는 대도시 지역이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더 높더라. 이게 열섬 현상이에요. 됐죠? 그리고 도시 중에서도 도시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의 주변 지역, 그 다음에 도시의 반대말, 그걸 우리가 촌락이라고 부르거든요. 촌락. 자, 촌락에 대해서는 기후 단원 다음에 이제 거주 공간 할 때 나오는 개념이라서 어쨌든 얘는 그냥 평범한 시골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안 살고 에너지를 별로 안 쓰니까 인공열이 별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온도가 그냥 자연 상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인공열이 많으니까 온도가 더 높더라. 됐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얘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교재에 있는 정도만 정리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먼저 이 열섬 현상은 언제 더 뚜렷하게 나타나냐면요.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이유는 인공열이 더 많이 발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겨울하고 여름하고 여름에는 바깥 기온 30도, 실내 기온 에어컨을 18도로 설정하지만 18도까지 내리면 너무 춥고 한번 24도, 25도. 그런데 겨울에는 바깥 기온 0도, 실내 기온 15도 이상. 그래서 겨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아무튼 겨울에 더 뚜렷하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람이 얘도 잠잠한 날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여기 도시에서 발생한 인공열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당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거 아니야? 자, 물론 겨울철에는 바람이 대체로 강하게 불지만 겨울에도 바람이 좀 약한 날 있거든. 그때 열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열섬 현상이 지금 우리가 열섬 현상을 고등학교 지금 현재 배우는 이유는 우리 인간한테 큰 영향을 미치니까 배우는 거예요. 물론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많아서. 그럼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첫 번째가 대기 오염이 심해져요. 대기 오염이 심해져요. 자, 왜 그런지 이야기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바람이 잠잠한 날인데 열섬 현상이 나타나면 여기는 온도가 높고 지금 주변 지역은 온도가 낮죠.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이제 공기라고 하는 건 움직이면서 대류를 하면서 에너지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는 온도가 높으니까 상승기류, 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와요.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얘가 상승하고 나면 여기는 공기가 부족해지니까 공기가 몰려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안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계속 공기가 맴돌아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도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오염물질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먼지들, 공장이 있으면 매연들, 그런 새카만 연기들, 그것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계속 맴도니까 대기 오염이 심해지더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꼭 열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열섬 현상과 도시라는 공간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게 도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나요. 도시 사막화. 사막이 뭐지? 여러분들 이미지가 건조한 곳, 물론 기온도 좀 높고, 물론 사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온하고 상관없이 강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사막은 기온이 높고 건조하잖아. 자, 우리가 도시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인공열 때문에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자, 도시 지역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이렇게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천천히 증발하거나 아니면 지하로 스며든 물을 식물들이 많이 있으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공기 중으로 수증기를 이렇게 보내잖아. 우리가 숲속에 가면, 산속에 가면 건조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축축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도시 지역은 비가 내리면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여 있고 빗물이 그냥 다른 데로 금방 흘러가 버리잖아요. 비가 그치면 도시 지역은 금방 건조해져요. 자, 오늘 새벽에 혹시 비 내린 거 알고 있니? 조금 내렸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등교할 때 보면 아스팔트는 다 말라 있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뿐인 거잖아, 도시 지역은. 그래서 도시 지역은 기온은 올라가고요. 수증기 자체가 적어지니까 습도는 낮아져요. 그래서 도시가 사막처럼 바뀐다. 도시 사막화 현상이 나타난다. 열섬 현상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금 서울보다 훨씬 사람들이 적게 살던 시절에는 도시에도 이끼 같은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끼라는 게 약간 습한 데서 살잖아. 근데 지금 도시에서는, 서울에서는, 중심 지역에서는 이끼 같은 걸 보기가 쉽지 않아요. 건조하니까. 그리고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사람이 너무 건조하면 사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조한 시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으니까 아무튼 사람 건강에도 좋진 않더라.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점,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를 최대한 자연 상태로 바꾸려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람이 안 부는 날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도시 내에서 바람이 좀 통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자, 바람이 약하게 불 때, 근데 도시는 높은 건물이 많다 보니까 바람이 잘 지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열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길을 조성한다. 자, 서울 같은 도시는 건물 높이 같은 거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요. 바람이 불 때 지나갈 수 있도록 고층 건물들도 되게 계획해서 높이 제한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인간한테 피해가 크니까. 그리고 다행히 서울은 중심에 한강이 있어서 그게 바람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한강을 따라서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열도 좀 빠져나가고 그래요. 바람길이라는 말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 건물 허물고 식물을 심을 수는 없으니까 건물 옥상에다가 뭐 흙 좀 깔고 잔디 같은 것도 좀 심고 나무 같은 것도 좀 심고 그런 공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야
열섬 현상이 줄어드니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한강이 잘 안 얼죠. 물론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뭐 이게 이미 이렇게 잘 안 얼던 시절에 태어나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구 온난화 설명할 때 옛날보다 한강이 잘 안 얼더라. 자, 이건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 OX. 요만큼만 O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 온난화 이야기하면서 뭐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이 평균적으로 뭐 0.5도가 올랐다느니, 우리 한반도는 좀 더 많이 올라서 뭐 1도가 올랐다느니. 그런데 1도 정도 온도 변한 거 가지고 한강이 얼던 게 안 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한강은 왜 안 얼까? 자, 이제 뭐 다른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열섬 현상 때문에. 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겨울에 사람들이 한강 얼어가지고 그냥 그 위에 걸어서 이렇게 피난 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1960년대 뭐 그때만 하더라도 한강이 겨울에 얼면 그거 얼음 이렇게 잘라다가 저장해 놓고 다른 시기에 팔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강이 잘 안 얼죠?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 체감할 거야. 자, 우리가 봄에 벚꽃이 피어요. 신림 사거리 근처 또는 서울의 중심부 지역, 거기하고 서울 변두리인 우리 학교가 있는 여기하고 어디가 벚꽃이 더 빨리 피니? 자, 내년에 한번 보세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저쪽 시내 쪽이 훨씬 더 벚꽃이 빨리 펴요. 물론 여기가 조금 더 해발고도가 높긴 하지만 여기 해발고도가 지금 한 80m쯤 된다 그랬잖아요. 얼마 안 높아. 얼마 안 높아. 우리는 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등교할 때 언덕이 조금 경사가 있어서 되게 높게 느껴지지만 사실 비교해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학교 벚꽃이 신림 사거리 근처보다 늦게 피는 이유는 열섬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우리 학교 벚꽃이 졌어. 근데 나는 벚꽃을 여전히 좀 보고 싶어. 그러면 서울 밖에 과천이나 아니면 경기도 지역으로 나가면 벚꽃이 여전히 피어 있어요. 거기는 서울보다 기온이 더 낮으니까. 됐죠? 심한 날은 서울의 중심부 지역, 뭐 명동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서울 변두리 지역이 10도 이상 기온이 낮기도 해요. 10도 이상. 자, 여기까지 해서 열섬 현상 설명했고요. 정리하세요. 시간 충분히 줄게요. 밑에 볼게요. 자, 지역마다 기온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공부했던 것들 그냥 이렇게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자, 인천은 서해안에 있는 항구도시, 홍천은 위도가 비슷한데 내륙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강릉은 동해안에 있는 항구도시죠. 자, 1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겨울철 평균 기온을 봤더니 홍천이 제일 춥다. 제일 춥다. 그 다음에 인천하고 강릉은 같은 해안가지만 인천이 기온이 더 낮다. 그 까닭은 수륙 분포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인천하고 강릉을 비교했더니 서해는 수심이 얕고 동해는 수심이 깊어서 동해가 더 겨울에 덜 춥다. 앞에서 자세히 했던 거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이 1월과 8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주변보다 높은 이유는 뭘까? 열섬 현상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대관령의 8월 평균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낮은 이유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자, 참고로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게 사실 면적도 꽤 넓고요. 아까 말했던 열섬 현상 때문에 위치마다, 지역마다 온도가 많이 달라요. 우리 학교는 좀 춥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서울 기온, 서울 일기예보를 보면 우리 학교에서 생활할 때는 약간 안 맞아요.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지리교육과니까 어쨌든 이제 날씨 같은 것도 조금 민감하고 대학생 때 내가 다니던 학교가 산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야, 우리는 일기예보를 서울 거 보면 안 되고 충청도 내륙에 있는 뭐 충주나 이런 데 일기예보를 봐야 우리 학교랑 비슷한 것 같다면서.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니까.
참고로 요즘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서 우리 학교 일기예보하고 비슷한 걸 보려면 신림동 날씨를 보면 돼요. 참고로 신림동 날씨는 서울대 안쪽에 보면은 기상 관측소가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일기예보에서 말하는 서울 날씨는요, 서울시청 근처에 보면은 옛날 기상청 자리가 있어요. 거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특성. 자, 봅시다. 자, 기후는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그 다음 강수로 넘어갈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강수라고 하는 건 내릴 강자, 뭐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다는 뜻이고요. 물이 내려온다. 자, 그런데 강수는 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수량 그러면 학생들이 보통 비만 생각하기 쉬운데 눈도 녹으면 결국 비가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강수는요, 비 내리는 걸 강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눈이 내리는 걸 강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비하고 눈하고 합쳐서 강수라고 한다. 됐죠? 됐죠? 알아두시고요. 자, 일반적인 특성 정리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수변 기후 지역으로서 연 강수량이 1200에서 1300mm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편에 속한다. 많은 편에 속한다. 자, 이건 이제 상식. 자, 건조 기후와 수분 기후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기온하고 상관없이 강수량이 적어서 나무나 풀이 잘 자랄 수 없으면 그걸 건조 기후라고 부르고요. 나무하고 풀이 잘 자랄 정도로 비나 눈이 많이 내리면 수분 기후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 몽골 초원 보면 풀은 자라죠. 근데 몽골 초원 보면 나무 혹시 사진 같은 거에서 본 기억나니? 뭐 양 키우고 뭐 게르 같은 거 있고 거기는 강수량이 적으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어서 거기는 건조 기후예요. 그리고 강수량이 더 적어지면 사막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초원도 없고 나무가 자라기에 충분히 비가 많이 내리는 수분 기후 지역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 기준이 연 강수량 500mm예요. 그냥 상식에서 알아두시면 돼요. 수분 기후와 건조 기후의 기준은 연 강수량 500mm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강수의 계절 차이가 굉장히 크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당연한 얘기지만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절반 이상 많이 내리는 곳은 한 60% 정도 여름철에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 집중되는데 이걸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불러요. 연 강수량이 1000mm, 여름에 600mm가 내리면 60%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되는 거죠. 아무튼 여름에 집중한다. 자, 그런데 또 강수의 연 변동이 크다. 해마다 강수량이 고른 게 아니라 그 차이가 꽤 크게 벌어진다. 자,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정말 떠올려 보면 비밖에 기억이 안 나는 해가 있고요. 예를 들면 도림천이 막 넘쳤을 때. 몇 년 전에 넘친 적이 있었잖아. 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해에는 기억이 여러분들이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가 정말 안 오는 시기도 있어요. 평균을 내면 요만큼이지만 들쑥날쑥 한 편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 옛날에는 정말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보면은 기후제도 자주 지내고 임금들이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댐도 건설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그런 일을 하면서 홍수와 가뭄 피해가 많이 줄어든 거죠.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4분. 다 해야지 자, 밑에 있는 거 설명을 일단 들으시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은 외우라고 지금 적어준 거 아니고요. 말했던 것처럼 조만간 표로 정리해가지고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 얼마만큼 많이 내리느냐, 어디는 눈이 많이 내린다는데 얼마만큼 많이 내리느냐, 수치를 보고 궁금하면
숫자를 보면 조금 느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준 거고요. 나중에 표 나눠줄 테니까 그냥 공부하면서 그냥 궁금하면 보세요. 수치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가, 지장은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먼저 강수의 분포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크더라. 그 원인은 뭐냐면요. 지형성 강수 때문에 그래요. 자, 비가 내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풍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장마전선 같은 것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소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지형성 강수 배웠잖아요. 지형성 강수 때문에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지형성 강수는 한쪽에만 비가 내리는 거잖아. 지형 높은 산맥 같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나더라.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름철에는 주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까 1번 지역은 비가 많이 내리고 2번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고요. 그런데 겨울에는 반대예요. 겨울에는 당연히 바람이 주로 이렇게 부니까 2번 지역이 비나 눈이 더 많이 내리고요. 1번 지역이 비나 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리니까 제주도는 1번이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거고 강수량이 많은 거고 2번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거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형 때문이다. 지형성 강수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목소리에 날카로움을 담아서 애들의 고막을 찔러서 깨울 수 있을까? 물론 내가 그런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정말 소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더해지는 거라서 누군가 표현한 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자면 내 목소리가 다정다감해서 이게 눈꺼풀을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는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해. 자, 아무튼 그래서 강수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자, 먼저 다우지 볼게요. 다우지. 자, 다우지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비는 주로 여름철에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때 남서기류의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남서기류 좀 설명 좀 할게요. 길게 설명할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기류라고 하는 건 공기의 흐름, 그냥 바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남서기류래요. 남서기류. 아이고. 근데 봐봐. 자, 우리가 이제 한반도를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있으면 겨울철에는 북서계 들풍이 이렇게 불고 여름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보통 표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남동풍이죠. 그런데 왜 교과서에서는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남서기류라고 표현을 했을까? 남동기류가 아니라,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중학교나 아니면 우리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고기압이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직선으로 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얘가 휘죠. 자, 우리나라가 있는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휘어서 불어 나온다.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둘 중에 하나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네,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나와요. 자,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에서 대륙 쪽에 있는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 때 있잖아요. 직선으로 오지 않아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불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여름철에 남동쪽 바람보다 남서쪽 바람이 더 많이 불어요.
됐어요? 그래서 남서기류라는 말을 쓴 거예요. 남서기류. 그럼 봐봐. 우리나라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남동풍이 분다. 그러면 이쪽에 지형성 강수가 내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는 남서기류가 더 많이 부니까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 그래서 남서기류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한강 중상류 지역이 다 우지다. 한강의 중상류 지역.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다 우지다. 재빈아, 너 그러다 목 디스크 걸린다. 정신 차리자.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남서우 기류가 이렇게 불 때 태백산맥을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산지에 부딪혀서 한강 중상류 지역이 다 오지가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청천강 중상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낙림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산줄기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부는 바람이 부딪혀서 비가 많이 내려요. 여기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고요. 자, 참고로 보세요. 자,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안가에 붙어 있지만 자, 일반적으로 대체로 해안가 지역은 해발고도가 낮고 내륙 지역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죠. 바닷가 지역은 당연히 해발고도가 거의 0m에 가까울 거 아니야. 그래서 지형성 강수 자체가 해안가 지역은 잘 내리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 쪽은 평야 지역이잖아. 지형성 강수가 별로 내리지 않아요. 바람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대체로 우리나라는 내륙 지역이 강수량이 많고요. 해안가 지역이 강수량이 적어요. 자, 그래서 한강의 하류 지역이 아니라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리는 거고요. 청천강도 중상류 지역인데 여기 위치는 여기 튀어나와 있는 신의주하고 위도가 같은데 약간 내륙이에요. 그렇게 위치 기억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 자, 제주도하고 남해안 일대는 뭐 지형성 강수도 지형성 강수지만 태풍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쪽에서부터 이렇게 다가오죠. 태풍이 강할 때 먼저 도착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쪽에 수증기량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그 영향도 있고요. 장마라는 놈도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요. 대략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하는데 장마 전선도 영향도 더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가 비가 많이 내린다. 여름철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숫자 그리고 대표적인 도시들 말하면서 정리할 거니까 보세요. 자, 먼저 기준이 되는 서울이에요. 서울. 자, 서울 숫자 하나만 또 외웁시다. 자, 서울의 연 강수량 1418. 1418이라고 외울게요. 작년까지는 1450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말했듯이 수치가 바뀌어서 우리나라의 기준이 되니까 서울의 연 강수량은 1418mm예요. 이것보다 많으면 다우지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보다 적으면 소우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서울이니까 일단 외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곳이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 전에는 거제도였는데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제주도 중에서도 서귀포가 1987mm. 자, 외우지 마시고요. 제일 많은 곳은 2000mm쯤 된다. 인상 쓰지 말고요. 확대해달라고 하면 되지. 자, 1987, 1930.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그래프들이 나오는데, 얘가 1800mm가 넘어가서 2000mm 가까이 된다. 그럼 무조건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남해안은 거제도의 거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는 서귀포다. 여기는 거제도고요. 거제도가 1930인데 숫자 안 적어도 돼. 나중에 어쨌든 표 나눠줄게요. 조만간 정말. 아무튼 거제도가 1930, 서울에 비해서 1.5배쯤 많이 내리는 거죠. 1.5배까지는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우지 볼게요. 소우지. 자, 소우지는 첫 번째, 지형성 강수가 잘 안 내리는 곳. 상승 기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평야 지역. 그냥 바람이 지나가 버리니까. 됐어요? 그리고 반대로 얘가 반대라기보다는 자,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을 경우 바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1번 지역은 지형성 강수가 내리죠. 그런데 여기를 2번이라 그러면 아직 산 같은 게 없을 때 그냥 바람이 지나가는 곳 여기도 비가 내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3번 지역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죠. 그래서 여기만 다우지가 되는 거고 2번이나 3번은 비가 내리지 않는 소우지가 되는 건데 어쨌든 지형이 평탄하게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잘 내리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중에서도 서해안 지역은 대부분 다 소우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북한에 있는 대동강 하류 지역이 가장 비가 적게 내려요. 서해안에 있는 평야 지역 중에서는. 자, 위성사진 한번 잠깐만 볼게요. 떠야 보지? 또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 인터넷이 느리나? 나중에 볼게요. 인터넷 상태가 안 좋나 보다. 자, 우리가 북한은 산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평야가 제일 넓은 곳이 대동강 하류 지역 평양 주변이에요. 알아주세요. 그래서 거기가 연 강수량이 적은데 평양은 936mm예요. 1000mm가 안 돼요. 서울에 한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감만 잡으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개마고원, 관북해안, 뭐 영남 내륙 지역 돼 있는데 일단 개마고원과 알았어. 네가 아까 안 됐잖아. 개마고원하고 관북해안하고 같이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면은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금 낭림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낭림산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남서 기류가 이렇게 남서풍이 불 때 이 낭림산맥, 1차 산맥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이쪽 지역은 아까 청천강 중상류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비가 좀 내리는데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소우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개마고원이 있는데 개마고원 소우지. 그런데 개마고원보다도 관북해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쪽이 관서지방, 이쪽이 관북지방, 관서지방. 그래서 관북해안지방은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대표 도시가 청진이에요. 청진 좀 알아주세요. 자, 청진은 여기 중강진하고 위도가 똑같은데 항구 도시예요. 여기가 청진이에요. 왜 알아둬야 되냐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쳐가지고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기 때문에 북한을 물어볼 때, 기후를 물어볼 때 반드시 제시하는 곳이에요. 아무튼 자, 그래서 낭림산맥이 남서 길이를 이렇게 막아줘서 이쪽이 전부 다 소우지인데 관북 해안 지방은 오히려 개마고원이나 다른 데보다도 강수량이 더 적다.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이 관북 해안 지역이다. 자, 이유는 남쪽에서는 이렇게 난류가 흘러오고 반대로 이렇게 북쪽에서는 한류가 내려오거든요. 이 한류 때문에 이 관북 해안 지방은 여름에 덥지 않아요. 자, 덥지 않다는 얘기는 기온이 낮다는 얘기는 공기가 잘 상승한다, 상승하지 않는다. 상승하지 않는다. 공기가 따뜻해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소나기 같은 것도 잘 안 내리고요. 안 내려서 여름에 서늘해서 어쨌든 개마고원 여기보다도 강수량이 더 적더라. 자, 그러면 청진은 연 강수량이 얼마나쯤 되냐면은요. 614mm. 그 600mm 정도다. 그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청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0mm쯤 되면 제주도고 서울은 1400mm 정도. 그 다음에 서울의 절반도 안 되네? 그럼 남한은 아니야. 북한의 관북 해안지방 청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영남 내륙 지역에다가 별표 강조 표시 좀 할게요. 영남 내륙 지역.
자, 태백산맥이 이렇게 있고요.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나오면 여기가 영남이죠. 영남 지역 중에서도 내륙 지역은 여기 경상북도 지역을 말해요. 자, 참고로 태백산맥, 소백산맥 말고요. 산맥이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남해안 일대에도 산줄기가 있어가지고 영남지방은 거의 분지 형태야. 다시, 그래서 이 영남지방 대표 도시는 여기에 있는 대구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 도청이 있는 곳 안동 두 군데 정도는 일단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름철에 남서 기류가 이렇게 불 때 소백산맥이 일단 얘를 막아줘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적게 내리는 거예요. 됐죠? 물론 여기도 산줄기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잘 안 내리고. 자, 그래서 대구, 안동 지역이 대표적인 소우지고요. 자, 여기 보면은 포항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자, 포항은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일까? 적게 내리는 편일까? 역시 적게 내려요. 바닷가라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아니라 바닷가 지역이니까 지형성 강수는 별로 안 내려. 그리고 남서기류 자체가 소백산맥이 막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해안가를 포함해서 그냥 영남 지방, 영남, 경상북도 지역은 다 소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강수량이 얼마쯤 되냐면은요. 대구가 1081, 안동이 1046. 여기 외에 뭐 청송이라든지 뭐 군위라든지 여기 일대에 있는 지역들은 강수량이 뭐 조금 더 적은 것도 있고 고만고만한데, 근데 우리가 보통 물어볼 때는 대표 지역을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영남, 내륙, 경상북도 일대에서 대표 도시는 대구, 그 다음에 안동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상북도 도청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아니면 안동을 보통 점을 찍어서 물어봐요. 1000mm 정도? 그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더하기 이제 우리가 남한에서는 서해안 일대. 뭐 인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해안 쪽으로 뭐 충청도 지역, 전라도 지역 쭉 해가지고 다 평야 지역이니까 연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됐죠? 그 중에 우리 목포만 좀 체크할게요. 목포만. 목포는 1167인데 대구보다 뭐 조금 더 많은 수준이죠. 우리 목포가 어디 있는지는 알죠? 이쪽이 부산, 이쪽이 목포. 서해안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잖아. 자, 목포를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가 목포가 여기쯤에 있는데, 물론 여기가 다 소우지야. 소우지인데, 여기가 목포고요. 목포 앞에 신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신안하면 혹시 생각나는 거 없니? 신안. 염전. 왜 신안에 염전이 많을까? 일단 갯벌이 넓게 있고요. 염전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염전, 천일제염. 햇빛을 이용해가지고 소금을 만든다. 천일제염이거든요. 천일제염을 하려면 소우지가 유리하겠죠. 비가 적게 내리니까 천일제염이 발달한 거예요. 신안염전, 신안천일염. 마트에 가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소금이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목포 바로 앞에가 신안인데 염전이 발달할 수 있는 이유가 비가 적게 내리니까.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비치니까.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